현대차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추세를 좀 잘 못 돌리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을까?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1조 정도, 액추에이터 수요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오히려 공급이 제한적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최근 수급 기조 보면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그래도 상당하게 수급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 개화되지 않은 로봇 산업의 확장 기조까지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좀 더 부여를 하다 보면 현대차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른 이제 섹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이 사실 그 시장 하락하고 나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또 추세를 돌려주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단에 관련 기업들, 뭐 SPG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회복력 좋게 보여주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로봇주라고 했을 때 사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향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로봇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육성 지원책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로봇 부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출 그런 거 통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또 로봇 산업을 또 두고서 같이 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요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 또 특히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다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내러티브가 같이 또 형성이 되면서 사실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을 좀 많이 받아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대차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추세를 좀 잘 못 돌리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즘에는 실적으로 가는 곳들은 아니긴 하죠. 근데 실적은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요 정도만 확인했을 때 이제 그 미국 쪽의 관세 부담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요 정도 일단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파업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1조 정도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주가 반등으로 가기에는 이 파업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섭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전거래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여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연간 이제 3만 대씩 이제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이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부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또 거래 관계 또 맺고 있는 곳 중에서 HL 만도가 또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기도 하고,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또 현대모비스가 또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비단 이제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보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되게 많은데 오히려 공급이 제한적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 성장률이 뭐 거의 8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1차 협력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나중에 2차, 3차 협력사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로봇 쪽에 대한 그런 이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다시금 좀 로봇 모멘텀을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추세를 돌려나가나 싶었는데 장이 또 이제 밀리니까 좀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결국 모멘텀 플레이로 좀 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괴리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현재 주가와 이제 목표 주가상에. 그래서 좀 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현대차의 그런 이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모멘텀을 이제 받아간다. 중장기로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했을 때의 목표가와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실적을 봐라. 이게 지금 실적이 뭐
관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관세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2028년도부터 이제 양산 시작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AI를 놓고 봤을 때 피지컬 AI가 나중에는 이제 주류가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일단 뭐 에이전트 AI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상으로 봤을 때도 그 괴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난 중장기로 볼 거고 2028년도까지 어차피 뭐 2년 정도 뒤잖아요. 그 정도까지 나중에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조정 시기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로봇 모멘텀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짧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차보다는 다른 그런 로봇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세 추종용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오토웨버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 이제 세계 기업들을 이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예. 했을 때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예.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또 그룹의 또 정점에 있는 곳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면서 액추에이터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적 반영까지도 그렇죠. 먼저 받아갈 수 수 있는 거죠. 곳이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네. 대로 현대차보다도 현대모비스가 주가상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저가 매수대가 더 탄탄하게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부품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더 탄탄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회복력을 보여준다거나 나중에 추후 다음 이제 반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가장 푸시업이 되면은 좀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여력들을 현대모비스 쪽의 주가상으로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S7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예. 같이 수급적인 연동을 좀 같이 받았다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ETF에 대한 비중도 좀 높다 보니까 해치성 물량들이 이제 7월 말 정도에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주가 한 80만 원대 터치했을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7월 말 기점에서 보니까 고점 기준까지 보면 한 30%대까지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갔고 최근 수급 기조 보면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그래도 상당하게 수급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21선 안착 이후에 61선 터치를 좀 했다는 점 물론 61선에 대한 유지 이후에 추가적인 또 수급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S7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수급 기조가 오늘 뭐 삼전닉스 올라가는 것 제외하면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공개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네. 지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 건수를 한 10건 정도로 좀 발표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10개 이상의 이제 고객사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사 서비스를 위한 이제 특화된 그래서 이제 훈련 영역에 좀 더 강조를 했던 것보다는 출원 영역에 좀 강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 구현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AI 가속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연동력과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가속기향 수요를 보면 MLCC와 이제 FCBJ 초정밀 기판의 수요가 같이 좀 동조돼서 연동되는 구조고 일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피크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집중도가 훈련 영역 초고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칩 사양이 좀 국한되다 보니까 이 기조가 좀 달라지게 되면 수급적 노이즈를 좀 반영시키는 건 맞는데 일단 뭐 출원 영역에서에 대한 기술 고도화 부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나 우리가 빅테크 이외에도 스몰테크 기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요의 연동 선상은 저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투자에 대한 리스크 윈드를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우려했는데 왜냐하면 MLCC가 한 3년에서 4년 전 기준을 보면 가격 상승이 좀 쉽지 않은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기조도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고 그런데 지금 MLCC 업종들이 작년 이제 4분기 올해 1분기 기점에서 보면 뭐 일본 무라타라든가 뭐 유니마이크론 같은 대만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좀 하게 됐고 삼성전기도 이번 어닝콜에서 좀 발표를 했던 것처럼 필리핀 3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 2027년도 상반기 좀 완료
목표를 좀 제시를 좀 했는데 단순하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논리보다는 이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상을 좀 근거로 해서 좀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다. 페널티 조항이 없는데 이거는 과도한 밸류를 좀 부여하기 네. 위한 어떤 명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연동효과 특히나 이제 LG노텍 사례를 좀 보면 빅테크가 선수금을 먼저 주면서 증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조를 보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슈를 기판과 MLCC 업종과 같이 동조돼서 좀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 요소들을 좀 차별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론 영역의 확장 기조를 좀 고려할 때 저는 MLCC라든가 초저밀 기판의 수요는 재차 좀 상향해서 네.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캐파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글로벌 피어 기업 브라타라든가 지금 타이어 유덴 같은 기업들 MLCC사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재고자산 회전율 보니까 지금 무라타가 한 1.4, 타이어 유덴 한 1.7까지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수록 타이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수치를 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가 좀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공급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니까 당분간 연말까지는 가격 상승 기조가 좀 내포된 수요 기반을 공급자 우위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그럼 증설이 완료가 돼서 많은 물량들이 좀 풀리면 가격적인 이점들도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경쟁 심화 요건들이 오히려 이제 재고량들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도 수요 예측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6대 4예요. 여전히 수요가 6이고 공급은 4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지금은 AI 서버량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구현된 수요지만 이게 크게 보면 지금 모바일 쪽이라든가 칩셋에 대한 어떤 이 경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MLCC에 대한 연동력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레거시 쪽에서 대한 이 타이트한 수요가 가격 상승 기조를 더 이끌 수 있는 명분을 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주가 상승 부분들은 앞으로 벌어들 돈에 대한 근거를 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240만 원대에 대한 체감 지수와 지금 130만 원대, 우리가 네. 8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물론 것들 목표가는 300만 원까지 나와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한 밸류 부담은 저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크지 적어졌다라고 않다. 그렇죠. 이 근거는 지금 증설 투자에 대한 캐파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LCC가 2027년도 하반기, 초정밀 기판 쪽도 2028년도 이제 상반기예요. 램프업이 시작되는 구간은 2028년도 후반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증설 투자 이후에 램프업이 반영되고 사이클 기조가 연장되는 기조 보면 3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031년도까지는 외형 성장, 증익 사이클 기조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매출 포지션의 어떤 비중을 보면 지금 초정밀 기판에 대한 증설 규모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발표 기점과 좀 봤을 때 부산 사업장의 MLCC나 2.5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초정밀 기판 쪽도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를 추가적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 비율을 더 늘리는 것 어떤 구조를 좀 가져가게 되면 삼성전기의 밸류 부담은 이익 사이클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근거를 좀 그렇죠.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수요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상용화, 로보틱스 부분들에 대한 상용화가 좀 구체화되고 제품군에 대한 어떤 연동력가 좀 커지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이제 MLCC 같은 것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기판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들은 칩셋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연동 성과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메모리든 기판이든 아직 개화되지 않은 로봇 산업의 확장 기조까지에 대한 시장의 그 가치를 좀 더 부여를 하다 보면 저는 메모리 사이클 내지는 기판 사이클에 대한 단기적 접점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모멘텀은 현재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성장 기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